저는 그때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거 보니까 굉장히 세게 얘기를 했나 보다. 결론 이미 나 있죠. 왜냐면은 트럼프 좋은 꼴을 볼 수는 없다. 숫자는 그거에 다 맞춰진 거죠. 왜 연준이 굳이 트럼프 좋은 꼴을 못 볼 뭐가 있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연준과 트럼프의 문제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트럼프 간의 문제입니다. 연준과 신행정부 간에 이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에. 네. 그 전에 연준이 지금 12월 초부터 이 전쟁에 대비해서 참호를 파고 있습니다. 참호를 판다는 얘기는 자 트럼프의 전략을 보시면 예. 자기가 50을 얻고 싶으면 트럼프가 50을 얻고 싶으면 50을 얻고 싶으면 100을 얘기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100을 얘기하죠. 자 파월이 지난 트럼프 일기 때 이거를 너무 잘 배웠어요. 그래서 트럼프 취임한 다음에 싸움을 해야 되니까 파월 입장에서도 자기는 트럼프는 당연히 제로금리 가라. 양적 완화 해라. 얘기하겠죠? 자기는 약달러의 사람이다. 트럼프가. 트럼프는. 네, 그리고 이제 저금리의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다니는데 그럼 이제 파월 입장에서는 이제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트럼프의 전략을 같이 한번 써보자. 즉 트럼프가 100을 내리라고 하면 자기는 이미 100을 올려놓고 시작하는 거지. 파월의 행동을 보니까 계속 엇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능구렁이니까 이 불독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를 생각해서 미리 이제 참호를 파놓는 거죠. 구렁이가 참호 이게 숨을 수 있는 참호를 미리 파놓으면 이제 불독이 나중에 왔을 때 빠져들게. 물론 트럼프가 그거에 빠져든다는 것은 또 보장할 수 없겠지만 이 파월도 그동안 오래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들의 자산 가격을 담보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분들은 뭐 신나게 서로 싸우겠지만 골병 드는 것은 이 금융시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이 골병에서 일단은 좀 피해 있는 게 그게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 가상자산이든 뭐 석유든 원자재든 좀 피해 있는 게 당분간은 좀 좋지 않겠나. 물론 저는 방향성을 분명히 앞으로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파월이 나와서 얘기하면은 연준은 분명히 매파적으로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할 거라고 그동안 저는 12월에 특히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혹시 파월이 그 중립금리 얘기한 거 들어보셨습니까? 일단 첫 번째 미국 경제는 리마커블리 좋다. 아주 좋다. 그러면서 중립금리 수준을 신중히 가늠해보고 있다. 저는 그때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거 보니까 굉장히 세게 얘기를 했나 보다. FOMC에서. 그건 저도 공감하는 게 뭔가 이렇게 빈정상했을 때 중립금리를 들고 나오거든. 뭔가 전투 의욕이 강할 때 보면은 연준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듣기 힘든 중립금리라는 어휘를 들고 나와가지고 우리 뭐 좀 호락호락하게 그냥 안 갈 것 같아 이거야. 중립금리는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중립금리를 들고 갖다 나와. 찍는 거죠. 정확히 그 사례가 2018년에 그렇죠. 10월 3일. 2018년 10월 3일에 정확히 중립금리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장 밀렸지. 폭락했죠. 2018년 10월 3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브 때까지 S&P 500이 22% 정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자, 그 2018년 10월 3일에 그 파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리마커블리 경제가 좋다. 똑같이 얘기했어 이번이랑. 이번에는 하고 똑같이. 똑같이 얘기하고 두 번째 당시에는 똑같이 중립금리 얘기했어요. 정확한 워딩은 당시에 중립금리 당시에 이제 금리를 인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립금리까지 한참 남았다. 그랬지. 한참 남았다. 그래서 금리가 급등하고 S&P 500도 주가가 폭락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지금이랑 비슷하죠. 그래, 맞아요. 와 이거 진짜 미국 경제가 너무 그때 실제 지표도 좋았어요. 그리고 근데 그때 무역 분쟁을 시작한 게 2018년 초부터였었기 때문에 무역 분쟁으로 피해를 입는 대부분의 국가들 미국 빼고 그냥 2018년부터 경제가 그냥 망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2017년 1월에 취임하고 무역 전쟁이 본격화된 건 한 2018년부터지. 그리고 실제 관세도 2018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경제가 이미 2018년부터 막 망해가고 시작했어. 금리도 떨어졌죠. 미국 혼자 경기가 3분기까지 쭉 올라가고요. 그때도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 미국 예외주의. 정확합니다. 자, 그때 미국 예외주의의 논리는 뭐냐? 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잘 들어보세요. 당시 2018년 얘기예요. 지금이 아니고. 미국은 소비 국가다. 무역 뭐 피해는 쟤네들 문제지. 미국이랑 관련이 있다. 미국은 빅테크 중심으로 번성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무역 분쟁 우리랑 상관없다. 아하. 트럼프가 온슈어링, 리슈어링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공장을 미국에 짓는다는데 미국 경제가 나쁠 리가 있겠냐. 트럼프가 당시에 감세 정책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러한 재정 확장이죠. 그래요? 이런 확대 재정 정책을 쓰는데 금리는 올라야 되고 미국 경제는 계속 좋을 거다. 이것이 당시 18년 1월부터 18년 9월 말까지 미국 경제가 쭉 올라가는 때 사람들이 갖다 붙인 논리란 말이에요. 그랬죠. 네. 그런데 그 논리가 2018년 4분기부터 19년에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오히려 19년에 다른 나라는 이미 2018년부터 경제가 안 좋았으니까 뭐 금리랑 경제가 쭉 슬로우다운 됐는데 미국은 18년까지는 뭐 한 3분까지는 뭐 좋은 줄 알았다가 갑자기 나중에 폭망하니까 그냥 경제랑 금리가 19년에 다른 나라에 이제 수렴을 한꺼번에 해버렸어. 1년 만에.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미국이 금리와 경기 변동성이 너무나 컸던 겁니다. 그때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 미국 예외주의 모든 논리 지금이랑 흡사하네요. 똑같아요. 아주 똑같네. 예, 예. 저는 그래서 내년도의 테마를 19년 어겐. 2019 어겐. 네, 2019년이 꽤 2019년은 지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나쁘지 겁니다. 않았어요. 네, 그러다가 18년 말이 안 좋았습니다. 2018년 그래요, 맞아요. 네. 12월 말까지 다 네. 계속 빠졌어. 2019년은 좋았어. 네,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 18년 말에 그냥 확 빠져버려가지고 19년에는 이제 기준금리도 인하했고 그렇지. 그 연준이 아까 중립금리까지 한참 남았다라고 한 후에 금리를 한 번밖에 못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딱 알았죠. 그때 얼마나 싸웠어 파월하고 트럼프하고. 그냥 막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십시오. 당시 맨 처음 트럼프와 파월이 싸웠을 때 18년 하반기에 모든 이코노미스트와 언론은 전부 파월 편을 들었습니다. 왜? 지표도 괜찮아. 그리고 아니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그 트럼프가 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건드리냐 이러면 안 되지. 물론 뭐 경기 전망의 정확도도 파월이 그래도 박사급 인력이 1000명이 있는데 연준에 파월이 잘 하겠지. 그런데 정말 처절하게 깨졌습니다. 연준이 모든 경기에 대한 전망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를 마치 사람들이 저 트럼프 완전 미쳤네. 네. 무슨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금리를 내리래. 양적 긴축하고 있는데 무슨 양적 완화를 하래. 완전 저는 또라이네 미쳤네라고 다들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요. 결국은 모두 트럼프의 말대로 됐습니다. 그의 정책에 대한 미래 제시가 결국 펀더멘털이 트럼프의 말을 따라간 거예요. 가장 정확하게 본 거지. 그래서 앞으로 똑같은 일이 1월부터 저는 벌어진다. 그렇게 보신다? 예, 똑같이 벌어질 건데 이때 우리는 혼란에 빠지겠죠. 연준의 말을 들으니 금리를 안 내릴 것 같고 천천히 내릴 것 같고 양적 긴축도 이번에 여러 가지 아주 묘한 꼼수를 써가지고 양적 긴축도 계속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서 트럼프는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자기 생각에는 지금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은 이제 엄청난 충격이 사람들이 트럼프 말을 들어야 되나 파월 말을 들어야 되나 혼란에 빠지겠죠. 그럼 이제 금리나 주가가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 엄청난 혼란 시기를 조금 우리는 거리를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거리를 두고. 예. 트럼프의 정책들이죠. 그 그 중에 이제 첫째 줄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트럼프의 정책이죠. 그렇게 하면은 지금 저 화살표 이제 떨어지는 거고 네. 이제 화살표가 위로 향하면 좋아지거나 상승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저거는 지금 주류 언론과 이코노미스트가 예상하기로 저렇게 될 거다 하는 거고. 아니죠. 이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 이거는 주류 언론은 제가 빼지. 그럼 주류 언론 뺐고 네, 주류 언론은 전 신경도 안 써. 저만의 생각을 잘 여기서 알았어, 하는 겁니다. 그래, 오케이. 죄송합니다. 이거는 DB의 문홍철만의 저만의 생각을. 오케이.
그런데 성장률도 떨어지고 인플레도 떨어지고 고용도 떨어지고 재정 건전성도 떨어지고 오케이. 지금 정부 효율화 지금 도지 그쪽 하면 어떻게 된다고 경제 그러면 좋아지고 예. 성장률 올라가고 인플레가 올라간다고? 이거는 좀 시차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가령 정부의 지출을 효율화시켜 버리면 네. 일단은 정부랑 같이 일하시던 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민간도 있을 예. 거고 정부에 예. 고용되신 분들도 예. 있을 거고 단기적으로 이분들한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하지만 길게 보면은 규제가 완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음. 괜히 어디 정부에서 와가지고 나 사업하려고 그러는데 딴지 걸고 그러지 않잖아요. 음. 장기적으로 보면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음. 경제에 이제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단기, 장기 영향이 좀 다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좀 안 좋아요. 근데 정부 효율화는 얘가 좀 효과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봐야 돼요, 얘는. 다만 첫 번째, 두 번째 이민자와 관세는 너무나도 결과가 명확하기 때문에. 나만의 독특한 그게 있어요라고 지금 말하면서 자꾸 우리를 갖다가 평소에 자주 덮였던 그걸로부터 이제 뭔가 이렇게 깨고자 하는 어떤 노력이 느껴지는데 밸런스된 좀 의견을 들으시라. 8페이지도 제목 자체가 보호무역은 오히려 디플레. 네.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명제와 완전 반대예요. 네. 이거는 어떻게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인류가 지금 무역을 시작한 지가 전 세계적인 무역을 시작한 지 500년이 됐습니다. 그럼 그 5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보호무역, 자유무역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다 조사해봤어요. 했더니 보호무역을 했을 때는 늘 디플레 겁니다. 자, 수장님도 아실 거고 시청자분들도 아실 텐데 네. 1930년대 대공황을 30년대 대공황 심화시킨 법이 있습니다. 그때도 무슨 그게 있었는데 관세도 때리기도 했고 스무트홀릭 관세법. 1930년대 1930년대에 스무트홀릭 관세법이 전 세계 대공황을 훨씬 악화시켰다는데 이견을 다하는 이코노미스트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왜 지금은 관세가 인플레래? 그러면 그 대공황 당시에 그 관세가 어떤 식으로 대공황을 갖다가 더 심화시켰어요? 무역량이 감소하고 국가 간에 서로 문을 닫고 무역을 안 하고 그러면 뭐 수출할 것도 없고 그럼 생산량이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럼 경기가 좋아질 것도 안 좋아지게 된 거죠. 가뜩이나 대공황인데.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열어줬으면은 그나마 대공황의 충격이 덜 했을 텐데 이 관세법 때문에 안 좋아졌어요. 지금까지 모든 이코노미스트는 관세를 매기면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얘기하는데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어떻게 인플레가 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8페이지에 있는 그림이 바로 트럼프 1기 때에 2017, 18, 19년에 네. 수입 물가만 뺐어요. 미국에. 수입 물가? 수입 물가. 수입 물가. 왜냐면 소비자 물가에는 뭐 이것저것 막 엮이니까 소비자 물가도 떨어졌거든요. 저 그래프가 수입 물가다. 네, 수입 물가의 YOY입니다. 왜냐면 소비자 물가도 되게 떨어졌는데 야 소비자 물가는 이것저것 뭐 엮이는 게 많으니까 뭐 꼭 디플레가 뭐 관세를 해서 뭐 생긴 거 아니라 이런 얘기 할까 봐. 제가 그러면 수입 물가는 거짓말 못 하지. 그래서 지금 미국의 수입 물가 보세요. 석유를 제외해요. 석유를 뺀 거예요. 석유를 빼고. 네. 자, 보시면 관세는 2018년부터 매겼거든요. 근데 2018년부터 오히려 수입 물가가 떨어집니다. 아니 왜? 관세 매기면 오른다며. 근데 왜 18년, 19년에 수입 물가가 떨어지냐고요. 자,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정의 오류입니다. 가정을 쓰레기로 하니까 결과가 쓰레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관세를 매겼을 때 물가가 오르려면 첫 번째, 환율이 변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수입 대체 효과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관세로 인해서 물건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고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 세 개의 가정은 전부 불가능한 가정이고 실제 2018년에 이 모든 게 다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위안화가 약해졌고요. 대체 효과가 발생했고 전반적으로 생산 활동이 위축되면서 수입 물가가 오히려 떨어진 겁니다. 즉 우리가 경제를 볼 때 경제학자들이 야 이거 뭐 하면 인플레 그렇게 보시면 안 되나? 물론 지금은 그게 테마 트레이드가 되고 있지만 트럼프 1기 때도 테마 트레이드가 맨 처음에 있었던 게 결국 다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얘기를 해줄 텐데 일단 여러분은 중심을 잡고 가실 필요가 있다. 제가 18년, 19년 사례만 가져왔지만 과거에 그 수없이 많은 보호무역의 사례들을 다 가져와도 결론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알 거 아니야? 뭘요? 저런 현상. 에이. 그 정도는 아니야? 왜냐면은 이제 그분도
물론 인사이트가 있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건 아실 텐데 예, 그것과는 정치인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치인은 정책 우선순위는 지지율. 지지율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접근해야지. 경제학 논리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가야지.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그냥 T예요, T. T가 뭐야? 그 MBTI의 T. 정치는 F적 관점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쪽으로 접근하는 거죠. 즉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국민들이 보호무역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다. 자유무역. 그렇지. 자유무역 때문에 자기들이 중국산 물건들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이민자들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그렇다면 경제적 영향이 이거를 이제 막으면 경제가 안 좋아지겠지만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그 주요 정책 당국자는 이 유권자들의 생각을 정책적인 우선순위로 만들고 뭐 그거에 대한 이론적 백그라운드 이런 건 그냥 만들면 돼. 누구든지 만들어줄 수 있어. 왜냐면 경제학은요 그냥 뭐 물리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수학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돼. 맞아요. 네, 다 만들 수 있어 결론은. 결론 다 정해줘. 사이언스가 아니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는 그냥 뭐 교수들이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우리가 F적 관점에서 미국의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으로 트럼프는 쓸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엄청난 디플레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거죠. 본다. 네. 달러원 환율은 한미 금리 차를 따르지 않아. 네. 국내 경제 우려시 국내 경제가 우려될 때는 네. 할 때 그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야? 맞아요. 저는 이제 요즘 환율이 불안하니까 한국은행이 어. 금리 인하를 못하는 거 아니냐. 환율이 불안해서. 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22년 동안 본 바로는 내수가 불안하면 환율이 좀 불안해도 금리 인하를 했던 게 많았습니다. 한국은행이. 저는 그래서 3회 연속 인하도 가능할 수 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진짜 금리 차가 환율을 결정한다면 그럼 금리 인하하면 위험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예. 한국은 원하는 요상하게. 요상해요. 원하면 그래요. 금리 차를 안 따라갑니다. 금리 차랑 이제 환율이 별로 관련성이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금리 차가 환율과 관련성이 있다면 이 그림에서 두 개의 선은 서로 완전히 거꾸로 가야 돼. 높으면 원화가 강세. 강세여야 된다. 한국 금리에서 미국 금리를 뺐다. 한국이 높을 때네. 예. 그때 원화가 강세 인정되고. 예. 그런데 08년 같은 경우는 좀 이상하죠. 그거하고는 상관없네. 예. 08년 이전에는 오히려 한국의 금리가 높으면 더 약해. 원화가 약해. 그러네. 예, 약하고 뭐 최근으로 오면은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요. 네. 오케이. 즉 금리 차와 환율이 그닥 여기서 딱.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게 한국만 그래요? 한국만. 네, 원화만 그래요? 다른 나라는 심지어 중국도 미중 금리 차랑 위안 달러 환율이 비슷하게 갑니다. 근데 한국만 좀. 한국만. 저는 과거 탄핵 사건보다는 약간 세월호 때랑 좀 비슷하지 않나. 그때가 어땠는데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예. 전 국민들이 굉장히 큰 슬픔에 빠졌고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세월호 사건이 벌어지고 뭐 저희 회사 뭐 워크숍이나 뭐 행사 이런 게 있었는데 다 취소가 됐어. 그 얘기는 뭐 저희만 취소할 건 아니겠죠. 모든 분들이 취소를 이제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뭔가 사람들이 경제는 쉬워. 예.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예. 돈 쓰고 하면 성장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멈춘다. 그러면 당연히 경제 성장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겠죠. 가뜩이나 지금 내수가 안 좋은데.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기업에 있는 계신 분들이 네. 아니 이런 전국에 어떻게 투자 활동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뭐라도 뭐 헌재 결정이라도 한번 받아보고 뭐 대선 할지 안 할지 좀 뭐가 맞아요. 그림이 보여져야 네. 이제 의사결정을 할 텐데 그렇다면 이게 내수 수출에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금리를 이제 내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빨리 내려버리고 경제를 일단 빨리 부스팅을 하단을 좀 막아주고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 막을 거,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는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제 금리도 인하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가래로 막느니 지금 이제 호미, 그러니까 연속 금리 인하로 한번 막을 수도 있다고 하는지 생각하지 않을까. 이건 그냥 저만의 생각입니다. 오케이. 자, 지금 어쨌거나 FOMC 이후로 미국채 수익률, 미국채 금리는 이제 튀기 시작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도 미국채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고 보신다는 것은 이제 그 나쁘지 않은데 그거는 이제 내년 말까지 봤을 때 내년 말까지. 예, 짧게 거래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려 보시죠. 기술적으로 이제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안 좋다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리고 저는 사실 파월이 무슨 미친 짓을 할지 모릅니다. 어떤 미친지. 예를 들면 지난 FOMC 한 지도 사실 미친 짓이잖아요. 저는 그게 정치적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따져봅시다. 네. 이미 페드워치에서도 네. 9월 달에 제시했던 2025년 내년 가서 25p 기준으로 4번 금리 인하할 거라는 점도표가 이미 시장에서는 아니야 2번 정도에 그칠지도 몰라까지 프라이싱 했어. 그 점도표 문제가 아니라 그 톤이 중요한 거예요. 톤. 그러니까. 네, 톤이. 그리고 뭐 경제 전망 수정한 거 보니까 네.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고용 실업률은 또 낮추고 해서 금리 올릴 환경이 아닌 것처럼 그냥 전망을 해버렸대요. 전망을 수정해버렸더만. 금리를 내릴 환경이 아닌 걸로. 그렇지. 네, 금리가 추가 금리 인하를 서두를 만한 그런 그게 아닌 거야. 좋게 이제 결론 이미 나 있죠. 왜냐면은 트럼프 좋은 꼴을 볼 수는 없다. 트럼프 좋은 꼴 못 본다. 네, 그렇게 결론은 나 있고 숫자는 그게 다 맞춰진 거죠. 왜 연준이 굳이 트럼프 좋은 꼴을 못 볼 뭐가 있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연준과 트럼프의 문제입니다. 연준과 트럼프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딥스테이트와 트럼프 간의 문제입니다. 이 딥스테이트의 수장으로서 연준이 있기 때문에 이 딥스테이트의 문제. 그러니까 이 딥스테이트를 비판하시는 즉 현재 그 트럼프의 지지자들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 예. 이런 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저 딥스테이트는 민중의 권한을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다. 이것을 다시 선출된 공무원들, 정치인들이 가져오는, 뺏어와야 된다. 저 딥스테이트 애들이 자기네들의 유대자본,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닙니다. 딥스테이트의 저 유대자본에 의해서 좌우되는 애들의 권한을 자기들이 좌지우지하면서 경제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상태로 놔두면 큰일 난다. 그게 이제 그들의 생각이고요. 지금 10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잠깐 보시면 미국은 로비, 정치기부금 다 합법이죠. 단 공시를 잘하면 됩니다. 미 연준 이사회의 정치기부금은 다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파란색 막대기는 민주당, 빨간색 막대기는 공화당 기부금입니다. 공화당에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이라고요? 연준 이사회가. 연준 이사회가. 느끼시는 거 없으십니까? 파란색이 유난히 굵고 크네. 넓네. 설명이 필요한가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이분들이 이제 뭐 어디 가서 그런 얘기는 안 하겠죠. 뭐 나는 트럼프가 싫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겠지. 그러나 마음 속에 엄청난 반감이 일단 있으면 이론적인 것 혹은 정책적인 것은 이미 거기에 반영이 돼서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트리거 해피라고 아십니까? 트리거 해피? 트리거 해피. 뭐지? 트리거는 이제 방아쇠. 방아쇠. 트리거 해피가 뭐냐면 네. 미국의 경찰관들한테 예. 당신 인종차별주의자입니까? 아니요, 저는 절대 인종차별주의자. 저는 늘 이제 범인들이나 뭐 검문을 할 때도 늘 인종에 관계없이 늘 공정하게 대합니다. 이렇게 말은 해. 네. 근데 영구에서는 상대 용의자가 어? 뭔가 차를 세우고 이제 검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뭔가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경찰관들이 총격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근데 인종에 따라서 방아쇠를 당기는 속도가 크게 다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트리거 해피라고 하는데 이제 유색 인종일수록 총알을 당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 확 당겨요. 확 빨리 당겨요. 그래 이제 트리거 해피인데 이분은 분명히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야. 예. 아무리 해봐도. 예. 그런데 방아쇠가 빨리 나가. 예. 이걸 이제 우리가 트리거 해피라고 하는 건데 연준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트리거 해피를 느낀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이 이미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앞으로 뭐 지표가 뭐고 어떻다. 뭐 지표는 저희는 뭐 계속 둔화된다. 물가도 안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 외로 정치적인 면에 의해서 앞으로 뭐 1, 2월 달에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있다가 방향성이 잡히면 가시고 뭐 길게 뭐 내년 말 혹은 내후년까지 보시는 분들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뭐 지금처럼 금리가 뛴다. 그럼 그냥 뭐 손실 좀 감안하더라도 사두고 계시면 나중에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네, 그런 펀더멘털이 둔화되는 거를 진짜 자신하냐? 파월이 근데 생각해보세요. 50bp 내렸을 때랑 지금 파월이 저렇게 매파적으로 얘기를 할 때랑 뭐 물가나 고용이 막
엄청 좋아졌다는 거나 그런 게 느껴지세요? 지금 미국 경우에 네. 50bp 처음에 인하했었잖아요. 비컷 할 때.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내년에 뭐 2번이나 내린대. 그럼 되게 매파적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지표나 물가가 뭐 막 그렇게까지 크게 막 변했어요. 근데 다른 게 있죠. 뭐죠? 50bp 인하할 때는 해리스와 바이든이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고 대선을 그리고 지금은 트럼프가 이미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금리 많이 내리면 안 되지. 저는 그런 영향이 분명히 정치적으로 있다. 지금 여기서 예. 국내 장만 봐서는 DB금융 투자의 뷰가 예. 저걸 갖다 무시하기 힘든 애까지 왔어요. 지금쯤 한번 그 두 분 어차피 같은 회사에 있으니까 디스커션 자주 하실 거고 네. 그걸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실 만한 지금 시간이 됐어요. 일단 국내 증시는 밸류는 싸나 오늘부로 0.83 또 왔을 텐데 PBR이 네, 밸류는 싸나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미국이 여전히 밸류가 다소 높게 있기 때문에 이게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걱정하고 있다. 이게 기본적인 전망이고 12월 말 지금 이번 달이죠. 12월 말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뭐요? 지금 12월 말 해봐야 얼마 안 남았어. 내일 모레가 동지인데. 네. 예.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건 예. 왜 뭐 연준에 뭐 맞춘 게 아니고요. 예. 원래 12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는 계절적으로 그 달러 조달 환경이 되게 악화돼요. 달러 조달 환경이. 네, 악화돼.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불이 난다고 했을 때 건초 더미에는 성냥을 던지면 그냥 불 확 붙죠. 그런데 건초 더미에 물을 뿌려놨어. 젖은 건초야. 젖은 건초면 성냥을 던져도 성냥불 피시 끄져. 꺼지죠. 자, 그러면은 성냥은 늘 던져져. 12월 중순에서 말까지. 성냥은 던져져. 늘 던져져요. 왜냐면 이때 자금 환경이 안 좋으니까. 늘 12월 말에는 모든 은행도 그렇고 다들 대출을 회수합니다. 그래서 유동성 사정이 안 좋아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요 건초 더미가 말라 있냐, 젖어 있냐.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근데 제가 파악하는 몇 가지 지표로는 좀 말라 있습니다. 성냥불 던지면은 확 타올을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좀 말라 있는 느낌이 아니라 이 지표가 몇 개가 나와 있어요. 오늘 자료에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지표가 뭐냐? 1일물 달러 레포 금리. 달러 레포 금리. 1일물 달러 레포 금리가 국채 맡기면서 달러 좀 주세요 하는 그때 적용하는 금리. 네, 주담대처럼 국채를 담보로 주고 빌리는 금리. 국채를 담보로 주고 미국채를 담보로 주고 달러를 빌리는 금리. 그 금리가 있는데 그 금리는 늘 연준의 기준금리보다 좀 밑에 있어야 됩니다. 조금 밑에. 예, 그리고 이제 양자간의 지금 영레포 금리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 그냥 레포 레포 금리. 그냥 레포 오케이. 그런데 얘가 요즘 들어서 조금씩 이제 위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연준의 기준금리가 아니라 달러 레포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위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근 한 9월부터 얘가 월말이나 잠깐 자금이 부족한 분기말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스파크가 한 번씩 스프레드가 계속 위로 올라가요. 예. 근데 12월이 늘 그렇거든요. 12월은 중순부터 12월 30일까지가 늘 그래. 늘 자금이 부족할 때예요. 근데 유동성이 풍부하면 젖은 건축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계절이 와도 그냥 넘어가는데 지금은 이 스프레드가 계속 위로 벌어지는 게 한 3개월 정도 됐거든요. 이 얘기는 단기 자금 시장이 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는 뭐 이유가 있긴 하지만 생략하고 단기 자금이 연준의 좀 과한 유동성 긴축이 계속 이어지면서 자금이 부족해지고 그것을 가장 먼저 느끼는 곳이 달러 레포 시장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쪽 금리가 계속 위로 이제 튀고 있는데 네. 12월 말에 분명히 튈 거거든요. 튈 거다. 네, 그러면 이게 거의 나비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 미국에 있는 모든 펀드들이 다 자금 조달해가지고 그걸로 주식 투자하고, 뭐 부동산도 투자하고, 네. 뭐 채권도 투자하고, 예. 뭐 온갖 걸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예. 이 레포 시장으로 일일물 조달해가지고. 예. 근데 이게 잘 안 돌아가. 그럼 내가 팔기 싫어도 뭘 팔아야 될 수도 있고요. 갑자기 빚을
뭐 물론 다시 연초에 살 거예요. 연초엔 다시 시장이 정상화되니까. 그런데 12월 말까지는 자금 시장이 조금 안 돌아갈 가능성이 평소에는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는데 지금 연준이 너무 과한 양적 긴축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좀 말라가면서 이 건초 더미가 바짝바짝 한 상황이라는 것을 저는 좀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네.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조심해야 된다. 지금 빅스가 자꾸 눈에 들어오는데 네. 얘가 FMC 있었던 날 28까지 갔어요. S&P 500 빅스가. 얘가 뭐 최근까지만 해도 이거 12, 13 하던 애가 그렇죠. 28까지 갔다가 오늘 현재는 24인데 네. 이것도 좀 사실 좀 불안불안해요. 그 12월 말까지 아마 얘가 좀 높은 수준에 있을 가능성이 빅스가. 있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레포의 기준금리들의 스프레드가 빅스와 꽤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 증시에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고점 대비 뭐 3, 40% 이미 마이너스다 하는 상황이면은 아닌 게 아니라 손절 타이밍도 너무 지났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네. 뭐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이제 우리 2,400이고 또 코스닥은 또 668, 또 666. 그러면 뭐가 어떤 신호 내지는 어떤 현상이 보이면은 바닥이 가까워졌다고 판단하실게요. 근데 하도 네. 저 뭐야 무서운 소리만 1년 내내 해온 DB에서는 네, 무농철이라고는 얘기 안 할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중기 저점을 네, 말씀하시는 그래요. 거죠. 그냥 단기적인 어떤 잔잔바리가 아니라 잔잔바리가 아니라 큰 흐름에서의 저점. 그 바깥에서 또 우리 김민수 대표 듣고 네. 빈정상하겠다. 그래요? 큰 흐름에서의 저점은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준이든 뭐 연준이겠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완전히 다 끝냈을 때예요. 금리 인하를 다 끝냈을 때. 끝냈을 때. 과거 패턴이 늘 그렇습니다. 그때가 금리 인하를 끝냈을 때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그런데 다들 금리 인하는 뭐 내년 말, 내후년 말 이때 되게 오래 걸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근데 과거에 그 수많은 이코노미스트들도 그렇게 했는데 현실은 그렇게 안 갔거든요. 늘 현실은 순식간에 바닥이 왔어. 기준금리가. 뭐 중간에 안 좋은 일이 있든지 뭐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렇게 전망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인문학적으로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인간의 잘못은 늘 반복되고 사람은 동일한 실수를 계속하기 때문에 과거의 금리 인하 때의 패턴이 반복된다면 이번 금리 인하도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전망하듯이 이렇게 가겠냐? 그렇게 간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는데 그러면 금리 인하를 꽤 뭐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트럼프는 그 얘기를 당연히 하겠지만 꽤 빠른 속도로 금리 인하를 내년에 할 수도 있다. 의외로. 오케이. 그래서 아직은 좀 싸다 해도 싸다 해도. 성급하게 갈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한 2, 3분 내로 한번 마무리할 만한 16페이지 그림 잠깐 보겠습니다. 16페이지. 제가 오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까겠습니다. 뭘까요? 16페이지에 지금 뭐 고용지표 좋다 하지 않습니까? 제목이 너무 세서 죄송합니다. 비농업 고용 지금 빨간색 선이에요. 꾸준히 좋다 하고 있죠? 올라가고 있네. 쭉 올라가고 있네요. 올라갔어요. 자, 근데 연두색 선이 있죠? 얼리 벤치마크라고 돼 있는데 그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난 8월에 그 미국에서 우리가 다시 벤치마크와 고용을 산출해 봤더니 지난 1년 동안 만들어진 고용 중에 82만 건이 뻥인데요? 그랬지. 그거 기억나세요? 그랬지. 기억나시죠? 그래갖고 그때 막 나와갖고 개뻥이라고 막. 저는 그 전부터 이제 뻥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부터 뻥이라 그랬지.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얼리 벤치마크가 비농업 고용이 앞으로 이 얼리 벤치마크 쪽으로 수정이 되거든요. 보시면 현재 양자 간의 갭이 토탈 노동의 약 160만 건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이렇게 비농업 부문에서 고용 창출됐다고 이렇게 뻥친 게 누적으로 한 160만 개 된다고? 네. 한 달로 치면 2, 3만 건 되는 거죠.
즉 한 달 동안 12, 3만 건의 뭐 고용이 20만 미치냐 20만 위냐 갖고 다투는 와중에 아니, 그중에 요즘은 평균 치면은 12만 나와요. 평균치 요즘은. 네. 그 평균치만큼을 갖다가 뻥을 쳤다. 그렇죠. 알겠어. 그럴 수 좋아. 문홍철 팀장이 늘 얘기했던 미국 고용 지표도 미국 경제 지표도 중국 못지않게 뻥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됩니까? 경제 지표는 필라델피아 연준이 발표한 거예요. 제가 발표한 게 아닙니다. 연준이 뻥이라는 얘기죠. 뻥이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미국채 금리나 연준의 정책이 갑자기 변해버려요. 갑자기 어느 순간. 어느 순간 변한다. 순간. 그러니까 이거를 뭐 플레이를 뭐 이거를 뭐 잔잔바리를 타서 내가 플레이를 하겠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신이 없는데.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거나 또 말하기 힘든 내용을 갖다 또 우리 문홍철 팀장께서 용감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이게 그때 2024년 연말에 그 문홍철 팀장이 와갖고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네 하는 소리가 한번 할 때가 네.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또 찾아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